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도 환경공학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실전 모의고사는 총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8회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시는 분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모의고사가 동형 모의고사랑은 달리 실전 모의고사다 보니까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수록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지금은 저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시험 문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단원별이라든지 기출별 모의고사에서 보신 문제들과 비슷한 유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외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 번, 두 번 나왔던 문제들의 출제 빈도가 다시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야 되는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90점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1회 모의고사에 1번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먼저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풀어 오셔야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COH8O2N이네요. 조류네요. 그쵸? 그래서 조류가 57mg/L가 있을 때 1단계에서는 탄소는 CO2로 되고 질소는 암모니아를 생성을 한대요. 그래서 이 조류를 유기물로 보는 거고 그 유기물을 분해됐을 때 그 분해 과정을 설명을 한 거고요. 만약 2단계에서 암모니아가 아질산염을 거쳐서 질산염으로 완전히 산화했다면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얼마인가? 이 반응식만 여러분들이 개수만 잘 맞추면 푸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요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요구 조건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하고 한꺼번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1단계에서는 COH8O2N이라고 하는 조류가 산화가 되어서 C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는 H2O, 질소는 암모니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암모니아가 NH3가 산소랑 반응해서 아질산 이온을 거쳐서 질산 이온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NO3-로 질산 이온으로 수소는 H2O로 이렇게 반응된 거를 두 개를 합해 놓은 것이 총괄 반응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은 속도가 느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 반응식을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개수 한번 맞춰볼까요? 위에 있는 거 보시면 탄소가 5개니까 OCO2가 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질소를 먼저 맞추셔야지 수소를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질소가 하나가 있고 여기 붙어있는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 3개를 빼주면 여기는 수소 5개가 남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5개가 돼야 되니까 2분의 5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탄소와 수소와 질소를 다 맞추고 나서 산소는 생성된 산소를 기준으로 반응되는 산소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지금 여기 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5. 통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25가 되거든요. 맞죠? 생성된 산소가 2분의 25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25가 돼야 돼요. 그럼 2분의 25에서 여기 있는 2개를 빼줘야 되니까 2분의 4를 빼주면 2분의 21. 여기서 x 곱하기 2 한 것이 2분의 21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예요? 4분의 2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분의 21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단계에서는 암모니아는 산소랑 반응해서 질산이온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반응식에서는 질소도 하나하나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 3개가 있는데 여기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수소이온은 HNO3로 이렇게 결합해서 쓰던가 아니면 수소이온을 이렇게 별도로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별도로 써주시고
그럼 수소수도 맞으니까 산소수 맞추면 몇 O2예요? 암모니아성 질소를 완벽하게 질산화를 시키는데 2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두 개를 합해요. 합하면 여기 있는 암모니아와 암모니아 지워주고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면 COH8 O2N 얘가 2분의 4니까 4분의 25 O2가 될 것이고 OCO2 NO3 마이너스 수소는 여기는 2분의 2니까 2분의 7이겠네요. 2분의 7 물 수소이온 됐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반응식을 빠르게 푸시려면 저희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바로 풀게요. 이 문제상에서 제시된 거는 탄소는 CO2로 질소는 암모니아. 근데 그 암모니아가 최종적으로 질산염으로 산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COH8O2N을 바로 써주시고 산소랑 반응한 다음에 바로 CO2 바로 H2O NO3 마이너스. 근데 지금 제가 반응식 할 때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NO3 마이너스로 쓰는 것보다 질소가 수소랑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HNO3로 쓰는 게 여러분들 개수 맞추기가 편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수소이온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HNO3로 놓고 푸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그래서 NO3를 놓으면 요거처럼 수소이온을 별도로 써야 되니까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반응식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탄소가 5개니까 여기 OCO2하고 질소 여기 하나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수소수 계산하시면 수소수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7이 될 것이고 됐나요? 그리고 산소수만 맞추시면 산소는 여기 10개 2분의 7 그 다음에 3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2개는 빼줘야 되죠. 이 더한 거에서. 그러면 여기를 8. 그럼 8 더하기 3 하면 11이고 22에다가 7 하면은 계산하시면 값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계산을 하면 4분의 29 뭐가 잘못됐는데? 2분의 4 여기 4분의 29가 나와야 되는데 맞죠? 여기가 10개 2분의 7 3 더했으면은 8개 2 더할 때 25 여기 죄송해요 숫자를 그래서 계산해도 똑같이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수소이온만 별도로 써주면 위에 있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따로따로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반응식을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반응식은 아래에 있는 식으로 하시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니까 O7COH7 박테리아는 아시죠? 그쵸? 박테리아에 지금 수소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박테리아가 113, 얘는 114. 그래서 114g일 때 4분의 29 곱하기 32g만큼의 산소가 이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상에서는 이 조류가 57g 있대요. 대충 보더라도 반으로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산소가 이론적으로 얼만큼 필요한가? 4분의 29 곱하기 32에 당연히 반이 필요할 테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2, 4, 8이고 8, 4, 32, 29 곱하기 4 하시면 되고 29 곱하기 4 하시면 116 얘가 57mg/L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116mg/L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반응식이 보통 우리가 박테리아의 자산화 반응식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물의 완전 산화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개수를 맞춰봤는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산화를 시켜가지고 반응식을 많이 맞춰보지 않아서 좀 빠르게 계산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간단한 문제였어요. 2번으로 넘어갈까요? 2번 보시면 정수공정 중에 염소 소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클로어라민은 소독 후에 물에 맛과 냄새를 남기지 않는다. pH는 낮을수록 살균력이 증가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력을 기대할 수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증대한다. 라고 했는데 가장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그쵸?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염소 소독의 장단점은 항상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염소 소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잔류성이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트리알로메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잔류성이 긴 것 때문에 최종 소독제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염소 소독제의 장점은 잔류성이 길어요. 근데 염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구분하면 유리잔류염소라고 하는 HOCl이라든지 OCl-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합잔류염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로라민이라고 하는 클로라민은 뭐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아니면 트리클로라민 이런 식으로 클로라민 유리들을 결합잔류염소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을 보면 우리는 보통 염소 소독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걸 말하는 거냐면 유리잔류염소를 가지고 소독하는 것을 말해요. 결합잔류염소 같은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에 비해서 소독력은 어때요? 약해요. 결합잔류염소는 유기물 안에 있는 들어오는 유입수 안에 질소화합물이 유리잔류염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염소로서 소독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합잔류염소는 특히 이제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소독력이 약한 대신에 장점이 유리잔류염소를 사용하면 이취미가 남아요. 냄새가 나요. 소독약 냄새가 나는데 얘는 이취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염소 종류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 소독을 최종 소독제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염소 소독은 박테리아 살균력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바이러스 살균력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살균은 오히려 UV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살균력은 안 좋지만 박테리아 살균력은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박테리아 살균 효율이 높다.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다른 소독제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오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살균력을 비교할 때 오존이 훨씬 더 살균력이 강하지만 잔류성이 짧기 때문에 후처리로 염소 소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입이 용이하고 뭐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그에 비해서 단점 한번 볼까요? 염소 소독의 단점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쵸? 제일 큰 단점은 HOCl과 OCl-의 생성 비율을 보면 pH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HOCl의 생성 비율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H가 낮아야 HOCl의 비율과 OCl-의 비율을 보면 HOCl의 생성량이 더 많아져요. 근데 HOCl이라는 차하염수산과 OCl-라는 차하염수산 이온의 그 소독력을 비교를 하면 얘가 1이라는 소독력을 가질 때 HOCl은 한 80배 정도, 약 80배 정도의 소독력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 중에 하나는 pH가 낮을수록 처리 효율이 좋지만 pH에 대한 영향이 크게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는 pH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pH가 낮아야지만 처리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pH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단점이고, 지금 이 문제의 요지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염소 소독으로는 바이러스 살균력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데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형성돼요? 트리알로메탄. 그쵸? 자, 발암물질인 트리알로메탄 생성되는 거. 또 하나는 염소랑 페놀 같은 거랑 결합을 하면 클로로페놀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악취 유발 물질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클로로페놀 같은 것들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염소라는 것 자체가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식성이 있다라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하나 더 처리를 하고 나면 처리수 중에 있는 염소가 산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TDS라고 하는 총용존성 고형물도 증가한다는 거. 장단점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시는 문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계속 쓸까요? 클로로페놀을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또? TDS 같은 거 처리 후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 총용존성 고형물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부식성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3번이죠?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염소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테리아 살균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죽이는 게 소화기계 전염병원균 같은 것들을 소독하기에 상당히 알맞은 효율적인 소독제 중에 하나이고 바이러스 살균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만 정리를 해놓으시고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에 보시면 독성물질과 그 물질로 인한 피해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수질 파트뿐만 아니라 대기 파트랑 다 연결되어서 유해물질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조건들은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PCB 같은 경우에는 간장장애나 전신권태 등과 같은 카네미유증을 유발한다. 맞죠? PCB, 카네미유증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2번에 보시면은 성면폐증이나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한다. 맞죠? 그래서 성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성면은 얇고 길수록 유독성이 더 큰 거고요. 더 독한 독성이 큰 거고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을 했을 때 청성면 갈성면, 다른 말로 황성면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면, 온성면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독성을 구분을 할 때 크리소타일이라든지 제가 이 성면들 색깔별로 독성에 따라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성면이 가장 독성이 강하고 백성면이 가장 독성이 약하다까지 붙여가지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번에 보시면은 납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능 장애나 조혈기능 장애, 신경계통의 장애를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칼슘 대사 장애로 인해 팬코니 증후군 등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롬은 가장 대표적인 질병 폐암 유발하고요. 비중격 천공이라고 해서 코에 있는 약간 물렁뼈 같은 거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비중격 천공 같은 것들을 유발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대사의 장애를 유발해요. 그래서 인슐린 대사 장애 또 유발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암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그 크롬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는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크롬, 뭐 몰리브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체 필수 미량 원소거든요. 그래서 생체 필수 미량 원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독물질이라고 하지만 인체 내에 아주 소량 정도는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체 필수 미량 원소로서 만약에 그 물질이 부족하면 인슐린 대사 장애를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생체 필수 미량 원소예요. 그리고 칼슘 대사 장애로 인한 팬코니 증후군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카드뮴이죠. 그래서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뼈에 있는 뼈를 약하게 하는 골련화증이라든지 그래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이구 허리 아프다, 어이구 무릎 아프다 그래서 이따의 병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칼슘 성분이나 이런 영양소 같은 것들이 소변으로 나가는 신증후군이죠. 팬코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골연화증, 이따의 팬코니라는 용어가 나오면 카드뮴이라고 신경 쓰셔서 봐두시면 되고요. 자, 3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볼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이용되는 여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류의 문제들은 급속여과와 완속여과를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급속여과는 완속여과보다 약 10배 이상의 여과 속도로 여과하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짧고 정기적인 흡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급속여과는 저탁도, 저색소 원소에 처리 적합하다. 세 번째, 여과지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공급률의 감소는 저항 증가가 원인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완속여과는 급속여과보다 생물학적 흡착이나 전기흡착에 대한 제거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급속여과의 여과 속도가 얼마 정도 되죠? 120에서 150m/day. 제가 그 정도는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그 급속여과랑 완속여과랑 비교할 때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여과 속도가 120에서 150m/day 정도 되고요.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은 4에서 5m/day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에서 5m/day 정도의 여과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쓰죠? 현탁물질 같은 것들, 물속에 부유되어 있는 그런 현탁성 물질 같은 것들을 먼저 1차적으로 응집시키고 그 다음에 여과하는 과정으로 후속 처리 과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공극에 걸리게 하는 채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기작을 말하는 거고,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급속여과에 비해서 모래가 되게 고운 모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느린 속도로 여과를 하면서 보통 이 완속여과에서는 생물학적 흡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적 흡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속여과는 그 표면, 여제 표면에서 생물학적 흡착이라든지 여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기적 흡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과 기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에서 150m/day로 여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흡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과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보통은 걸음으로 제거가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급속여과 언제 이용하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정리를 하면 얘 탁도 높을 때, 색도 높을 때, 부유물질 많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탁도에 적합해요. 근데 그 기준도 외워두시라 그랬는데 30 NTU 이하의 고탁도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탁도가 높은 물질을 완속여과 했을 경우에 그 여과지의 그 공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과 저항이 너무 크면서 여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저탁도에 적합하죠. 최대 탁도가 얼마예요? 10 NTU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 속도가 지금 급속여과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완속여과에 비해서 여과지 부지가 그렇게 넓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완속여과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완속여과 같은 경우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 여과에 대한 효율 자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아주 기술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 확보가 곤란한 지역.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넓은 부지가 필요가 없을 때, 넓은 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응집침전 후에 응집침전과 같이 결합해서 쓰는 거죠. 후처리 개념으로. 급속여과 또 쓰는 경우가 있죠. 여과를 하다 보면 위에 그 손실수도 때문에 물이 막히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막 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얼 수 있는 한랭지 같은 데에서는 완속여과를 하면 그 안에 꽝꽝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어는 그런 지역 같은 데에서 여과를 해야 될 때 급속여과를 주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의 동결이 쉬운 경우에 급속여과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수면이 동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급속여과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볼게요. 다시 급속여과는 완속여과보다 약 10배 이상의 여과 속도로 여과되기 때문에 여친과의 접촉시간이 짧고 정기적 흡착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급속여과는 저탁도, 저색소 원소에 적합한 게 아니라 고탁도에 적합하죠. 완속여과에 비교해서는. 그리고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저탁도 10 NTU 이하의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여과지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공급률 감소는 당연히 여과 저항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완속여과는 급속여과보다 생물학적 흡착이나 전기적 흡착이 많이 일어난다. 됐나요?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역세척으로 제거를 하죠. 근데 그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표면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표면 삭치, 위에 있는 사면, 모래면을 싹 걷어내는 사면 삭치를 가지고 우리는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후처리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론 시간에 했던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문제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선지들을 조금 해석을 하면서 고치면서 봐두셔야 돼요. 5번 볼게요. 5번. 5번에 보시면은 유량이 1000m/세제곱퍼데이래요. 그리고 SS 농도가 200mg/L인 하수가 1차 침전지로 유입된다. 1차 슬러지 발생량이
5m의 세제곱퍼데이이고 1차 슬러지의 SS 농도가 1000mg/L라면 1차 침전지 SS 제거 효율은 얼마인가? 이거 만약에 1차 침전지라고 할게요. 1차 침전지라고 했을 때 지금 제시된 조건은 뭐냐면 들어가는 유량하고 들어가는 SS의 농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된 조건은 1차 침전지니까 이렇게 침전이 될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상등수는 바깥으로 나가고 유출수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슬러지가 생겼을 때 이 버려지는 슬러지의 양을 제시를 해줬어요. 버려지는 슬러지의 유량과 버려지는 슬러지의 농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부하라는 개념이에요. 부하는 하루에 들어오는 내지는 유출되는 내지는 버려지는 그 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하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하면 유량 곱하기 농도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유량 곱하기 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유입되는 유량을 QI, 유입되는 SS의 농도를 SSI라고 하고 유출되는 유량을 QOut, 유출되는 SS의 농도를 SSOut 그리고 버려지는 슬러지는 웨이스트라고 해서 그냥 QWSSW라고 쓸게요. 버려지는 슬러지의 유량을 QW, 버려지는 슬러지의 농도를 SW라고 할게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곱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유입수 SS 양이 계산이 되는데 들어올 때 100이 나왔대요. 지금 나갈 때 예를 들어 20이 나갔대요. 맞나요? 그럼 제거효율 몇 프로? 80%란 말이에요.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지금 버려지는 유출수의 부하량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20이 유출됐을 때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QW, SW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 뺐으니까 80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QW와 SSW를 가지고 슬러지의 그 부하량을 계산해서 유입수의 유입 부하량에서 슬러지의 부하량을 빼주면 유출수 부하량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1차 침전지에서의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굳이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자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QI SSI분의 나가는 게 QOut SSOut 곱하기 100을 계산을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QI SSI kg/day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들어가는 유량이 1000m의 세제곱퍼데이고요. SS 농도가 200mg/L. 좀 단위 환산 빨리 하려면 200g/m의 3승으로 바로 환산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미터의 세제곱 지워주고 그 다음에 그냥 g/day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한 번 더 10의 3승 g은 1kg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10의 3승 10의 3승 지워주면 들어가는 유입 부하량은 200kg/day. 그래서 들어가는 양이 100이 아니라 200이네요. 200. 됐죠? 그리고 문제상에 제시된 거는 버려지는 슬러지의 유량과 버려지는 슬러지의 농도가 나왔으니까 버려지는 슬러지의 유량과 슬러지의 농도를 계산해서 마찬가지로 슬러지의 부하량을 계산하면 슬러지의 유량이 5m의 세제곱퍼데이라고 제시가 되었고 슬러지의 농도가 아마 1000 g/m의 3승. 마찬가지로 단위는 일정해져야지 효율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10의 3승 지워주면 50이네요. 됐나요? 그럼 볼게요. 들어오는 게 200인데 버려지는 게 50이래요. 맞나요? 들어오는 게 200인데 버려지는 게 50. 그럼 나가는 게 얼마죠? 150이죠. 따라서 계산식에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들어오는 게 200, 나가는 게 150 곱하기 100 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에서 200, 200분의 통문에서 계산하시면 곱하기 100 그러면 제거 효율은 25%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6번 볼게요. 이 6번 문제는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에 나온 그 실효 전처리 방법에서 3분해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간혹 가다가 이 공정시험 기준이 사실은 뭐 공정시험 기준을 우리가 다 모두 외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몇 번씩 반복되는 문제들은 좀 알아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6번 문제거든요. 다량의 점토질이나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하기 위한 전처리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 이론 시간에 제가 이거 암기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3분해법이라고 하는 전처리 방법에 3분해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질산법 있었거든요. 질산법. 그래서 질산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의 전처리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 했냐면 질 높지 않은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질 높지 않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3분해법에서 모든 3분해법 전처리 방법에는 반드시 앞에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질산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질산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법 앞에 다 질산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질산법이 존재를 하고 질산법의 질산, 염산법 이라고 하면 염산화분해 기억하시나요? 염산화분해. 그래서 염산화물 맞죠? 염산화물. 그래서 제가 이 질산 염산법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이나 산화물 뭐 아니면 인산염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쭈쭈쭈쭈 이렇게 쓰고 금속의 산화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제가 외우실 때 산화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염산화물. 됐죠? 염산화물. 그 다음에 질산, 과염소산법. 질산 과염소산법은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삼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하는 거. 3분해. 그래서 여기 과 3분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과 3분해 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 이게 제가 다 써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나머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질산 황산법 있었는데 질산 황산법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만이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황만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 그래서 황만이 암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이게 사자성어처럼 과, 불, 점, 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토질, 규산염 그래서 과불, 점, 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런 항목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료의 전처리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특징들을 좀 찾아 놓으시고 그래서 점토질, 규산염 나오면 과불점규 그래서 바로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이 나와야 되고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을 찾으시면 앞에 반드시 질산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그 전처리 방법은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6번 같은 문제는 뭐 잊어버릴만 하면은 가끔씩 가다가 지방직이라든지 이런 문제 계속적으로 한두 문제씩 나오거든요. 지방직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처리 방법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보시면은 호기성 조건하에서 폐수 내에 있는 질소 형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 내용을 옳게 짝 적어진 것은 너무 쉬운데 이거를 그래프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의미하는 거는 이거예요. 질소가 질산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럼 질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질소가? 유기성 질소가 물속에서 분해가 돼서 암모니아성 질소로 분해가 되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수중에서 산소를 소비하면서 질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단계 질산화는 나이트로소모너스에 의해서
아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고 이 아질산성 질소가 다시 한번 물속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나이트로 박터에 의해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이트로소모너스와 나이트로박터를 우리는 질산화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질산화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면서 화학영양계 미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복습해 놓으시고 나이트로소모너스랑 나이트로박터 중에서 누가 더 환경에 예민해요? 나이트로소모너스가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얘기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아질산성 질소로 질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로소모너스가 제 역할을 잘하면 아질산성 질소로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인데 나이트로소모너스랑 나이트로박터에 비해서 얘가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 전환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리면 보통 유기성 질소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림이 되고 이 유기성 질소가 물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고요.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이트로소모너스에 의해서 아질산성 질소로 산화가 되는데 아질산성 질소의 양이 제일 적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질산성 질소의 양이 제일 적은 이유는 뭐라 그랬어? 나이트로소모너스가 환경에 예민하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나이트로박터에 비해서 더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질산성 질소가 점점 산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아질산성 질소가 산화가 되면서 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피크를 조금 차이를 두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지가 이제 이면으로 이게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짧게 그리다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 피크를 찾으면 돼요. 디귿의 피크가 어쨌든 니은의 피크보다 조금 더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디귿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돼야 되고 니은이 아질산성 질소가 돼야 되고 점점점 아질산성 질소로부터 질산화가 일어나는 최종적으로 리을이 질산성 질소가 돼야 되고요. 기억번이 유기성 질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유기성 질소부터 시작해서 유기성 질소, 니은은 아질산성 질소, 디귿은 암모니아성 질소, 리을은 질산성 질소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네요. 됐나요? 이 문제에서도 이제 나이트로소모너스가 좀 예민하고 증식 속도가 낮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질산화 반응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인자이다라는 것까지 좀 복습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에서는 서술형의 의미로 좀 제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래프만을 확인하지 마시고 질산화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놓으시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8번 보시면은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옳은 것 찾으라고 했네.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 기술 중에서 지금 제시된 조건들이 뭐 사이클론, 중력 침강 장치, 전기 집진 장치, 입자상 오염물질의 제거. 그래서 문제를 앞에 주어만 읽어봤더니 다 집진 시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집진시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효율 증가와 관련된 그런 선지들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8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8번 문제 보면은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사이클론은 원심력 집진장치죠. 그래서 사이클론 원심력 집진장치의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적은 장점이 있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많이 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과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과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여과포에 탈진을 하던가 아니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비나 아니면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이클론의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작은 장점이 있고 고온가스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대요. 틀린 점이 뭐예요? 사이클론에서는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해요. 우리가 고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뭐 이렇게 딱 어떤 온도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집진 장치에 대한 고온의 범위는 한 500도씨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500도씨 범위에 집진 장치 중에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집진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여과포를 이용하는 여과 집진 장치와 두 번째가 세정 집진 장치죠. 그래서 세정 집진 장치와 여과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 외에 전기 집진 장치 포함해서 고온 가스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온도의 영향이 적어가지고 고온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고치셔야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됐나요? 다시 온도에 영향을 받는 집진장치는 누구랑 누구라고요? 여과랑 세정 집진장치, 스크러버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중력 침강 장치는 입자 오염물질의 입경이 어떤 경우에 적합해요? 큰 경우에 적합하죠. 그래서 보통 입경이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중력 집진장치가 되는 거고요. 운전비나 설치비나 유지비 측면에서 다른 집진장치에 비해서 유리한 편이죠.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3번을 볼게요. 전기 집진장치는 건식 습식으로 집진이 가능하다. 맞죠? 건식으로도 가능하고 집진판을 항상 집진면을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습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집진 장치에 비해서 보수 및 유지비가 높고 초기 설치비가 낮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기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집진을 많이 하려면 집진판의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럼 집진판의 면적이 넓으려면 우리는 초기 설치비가 어때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집진 장치는 초기 설치비가 높고 상대적으로 보수비는 간단한 편이에요.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도 좀 적게 드는 편이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다시 옳게 고치면 다른 집진 장치에 비해서 초기 설치비는 높으나 보수나 유지비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고치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옳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설명이어야 해요. 그럼 입자상 오염물질의 제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관성력, 아니면 원심력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여과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습식 같은 경우에는 뭐 세정집진장치라든지 대표적으로 전기 중에서도 습식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습식 제거 장치의 경우에는 오염된 기체 흐름에 액적 물방울을 뿌려주거나 흡수액을 뿌려줘서 입자상 물질을 포획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폐수가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9번 문제 중에서 그 소음 진동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방진 재료 중에 금속 스프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찾으라고 했어요. 그 방진 재료 중에 방진 고무라든지 금속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특징들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 금속 스프링의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금속 스프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방진 재료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속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보시면 환경 요소에 대한 적응성이 큰 편이에요. 금속 스프링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두 번째로 보시면 뒤틀리거나 감축되지 않아서 최대 변위가 허용된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뭐 다음번에 나왔을 땐 뒤틀리거나 감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최대 변위가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금속 스프링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속 스프링은 고주파 차진이 아니라 저주파 차진에 좋아요. 저주파 차진에 효과적이고 됐나요? 고주파 진동이 되면 어때요? 끊어져요. 단락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속 스프링은 저주파 차진에 효과적이며 고주파 진동에는 단락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감쇄가 거의 없어서 수업 시간에 댐퍼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 또 하나 단점을 하면 락킹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락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동 현상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락킹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 스프링의 장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금속 스프링의 장단점 중에서 다른 것들도 다 외워두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자의 요구는 얘가 어떤 그 주파수의 차진이 가장 양호한지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돼요. 금속 스프링은 저주파 차진에 효과적이고 고주파 만약에 진동을 차진할 경우에는 단락 끊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10번 볼게요. 10번. 최초의 하천 수질 모델링인 스트레이터 펠프스 모델이 있어요. 스트레이터 펠프스 가정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리터 페프스 모델은 최초의 하천수치 모델링이라서 그 가정 조건을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PFR 반응조로 가정을 하죠. 모든 반응조들은 거의 다 PFR 반응조로 가정을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하상의 퇴적물의 유기물 분해, 즉 SOD라고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SOD. 그러니까 침전물 안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를 소비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침전물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SOD라고 하는데 SOD까지 고려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최초의 하천수치 모델링의 스트리터 페프스 모델은 뭐와 뭐가 같다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냐면, 그러니까 DO가 만약에 물속에서 점점 그 유기물이 분해된다. 그 유기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그럼 유기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대요. 그럼 유기물이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 물속에서 수중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려면 산소를 소비를 해야 되니까 산소 소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산소가 소비가 되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한데 그만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폭이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제폭에 의해서 DO가 포화되는 속도, DO가 공급되는 속도, 포화되는 속도가 같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최초의 수질 하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천수질 모델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DO의 포화 속도와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식이 스트리터 페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봤으니까 확산 계수도 무시를 했고요. 하천의 흐름 방향의 확산도 무시를 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조릴 호흡작용이나 광합성에 대한 DO 변화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했어요. 그래서 조릴 호흡작용이나 광합성 이런 것들도 무시하고 만약 유기물 분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유기물 분해는 1차 반응으로 가정하고 점오염원으로 가정을 했죠. 여기에선 나오진 않았지만 스트리터 페프스 모델의 가정 조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스트리터 페프스 모델 다시 한번 볼게요. PFR 반응조를 본 거고요. 유기물의 분해 속도와 DO가 포화되는, 공급되는 속도가 같다라고 보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하고 만든 모델이고요. 그래서 하천의 퇴적물이라든지 하천 바닥에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아니면 조류에 의한 영향, 광합성의 영향을 모두 고려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확산 계수도 무시를 했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10번에는 3번이에요. 11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정체된 수역이라든지 폐쇄성 수역에서는 그 질소라든지 인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많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11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부영양화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부영양화도를 평가하는 지수인 TS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TSI라고 하는 것은 부영양화 평가 지수예요. 부영양화가 많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부영양화 지수 내지는 부영양화도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 제일 처음에 제안을 했냐면 칼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것을 일명 칼슨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됐나요? 이 부영양화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값으로 나타내서 부영양화가 일어났다라고 판정하는 지수로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TP, 클로로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TNTP 이렇게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부영양화도 지수에서는 TP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총인.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부영양화도가 일어나면 물이 어때요?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투명도.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영양화도를 판정하는 판정 기준으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걸 칼슨 지수 TSI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은 부영양화도 지수와 관련이 없는 인자는 이렇게 나오고 TN, TP, 클로로필 투명도 이렇게 나왔을 때 TN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는 제가 TP로 부영양화도 지수를 하는 것은 TP가 가장 먼저 고갈될 수 있는 제한 기질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영양화의 그 TSI 부영양화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 항목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산식도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계산식까지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은 외우고 계시자라고 했잖아요. 용 근간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수질에서 수질환경 기사나 산업기사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영양화 발생 여부나 진행 정도를
TSI라는 것은 몇부터 몇까지 수치로 나타낸 걸 말하냐면 0부터 100까지예요.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TSI는 0부터 100까지의 연속적인 수치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에요.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니까 옳은 지문 하나씩 읽어볼게요. 호수 영양평가 지수로 투명도와 클로로필 A 총인, 그쵸? TP를 조사한다라고 했고요. TSI가 10 증가할수록 투명도가 반 정도로 감소를 하면 이 계산값에 대입을 하면, 투명도가 64 정도일 때 TSI가 얼마 나오죠? 0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계산식을 우리가 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도출하는 그런 값으로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TSI 10 정도 증가할 때마다, TSI가 10 증가할 때마다 투명도는 반으로 감소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명도가 64 정도일 때 TSI가 제로이다. 그러니까 투명도가 64라는 건 상당히 높은 값이거든요. 그럼 부영령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칼슨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요즘에는 이 TSI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형 부영영화도 지수, TSI KO라고 붙이죠. 그래서 TSI KO라고 하는 한국형 부영영화도 지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